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나 재산세 이런 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시면 저희 카페 아시죠? 카페? 거기 다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는 뭐냐면 합산을 배제한다예요. 아까 재산세 같은 건 어땠나요? 재산세 같은 건 이건 어떤 과세냐면 물건별 과세입니다. 물건별 과세. 네. 물건별로 과세가 돼요. 근데 종부세 같은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인별 과세입니다. 개인별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다 합쳐. 그러면 1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이거 종부세 안 내잖아요. 1억짜리 100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0억짜리니까 이거 당연히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주택이면은 아무리 그지 같은 거 갖고 있어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 니네 많이 사가지고 주택임대차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은 너희는 투기꾼도 아니고 다주택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많이만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부가 지금 이 난리치고 공공임대주택하고 100만 원 짓겠다는 것은 집이 너무나 전월세가 너무나 모자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LH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상실했죠. 빚이 너무 많아갖고. 얘는 이자만 4, 5조씩 내는 거예요. 1년에. 그죠?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지금 안정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문제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지들은 못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개인한테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걸로도 모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유스테이 갖다 붙고 기업 너희들도 해라고 막 생쇼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도 좀 부족하죠. 그럼 부족해서 이번에 또 나온 거냐. 계속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은 이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있는 정부가. 근데 이거를 합산 배제를 풀어버린다. 합산을 그냥 하겠다. 누가 합니까? 임대사업자를. 세금 내다 끝나는데 인생. 그죠? 못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 안 풀려요. 지금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끝날 수 있습니다. 한시법. 아까 양도세 면제라든가 이런 거는 끝날 수 있어요. 지금은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어떤 베네핏 인센티브를 준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잘 되면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그래도 활성화가 잘 안 됐어. 그럼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뭘 꺼내냐면은 의무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의무화. 주택임대 사업자를 의무화해갖고 안 한 놈한테는 과태료 이빠이 매기고 그러니까 지금 당근을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책찍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빼는 거는 이건 못 빼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해라. 나중에 어차피 두들 맞고 하지 말고 미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매물별로 이거는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거고 개인별로 다 상담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네, 이런 내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종부세가 합산 배제. 그러면 그래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 뭐 몇백 개에서 샀다는 분들 있잖아요. 다 사실이에요. 세금 하나도 안 내니까. 그죠? 안 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종부세가 합산 배제되는 거고 재산세 같은 거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재산세에 대한 면제, 종부세 면제,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전략적으로 맞게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건 뭐 굳이 필요가 있을까? 잠깐 할까요? 양도세는 이거 뭐냐면 그 거주주택 있잖아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A라는 주택을 거주하고 있어. 근데 B주택이 있고 C주택 니네가 임대사업자 하라 그래갖고 나도 해봤어. 했는데 A를 팔 때 너 3주택자니까 중과세 빵. 못하죠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를 도저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란 말이야. 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서 정부가 네가 여기를 임대사업자 내고 이거 임대사업자 내면 이거 팔 때는 이거는 없는 걸로 볼게. 1주택 비과세 해주는 겁니다. 이게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예요. 거주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 팔 때 이거를 없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파생되는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따로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혜택만 주느냐? 그렇진 않죠.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최종적으로는 일단 세원의 확보, 세원의 이제 투명한 확보. 이게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전월세의 안정화. 전월세 안정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도 주거복지 노드에 나오기 전에 11월 달에 기사들을 딱 보세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이번에 이 전월세 상한제냐 아니면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주거복지 노드백에 담길 것인가 안 담길 것인가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는 100% 안 나오는 거였어요. 이거는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정부는요, 이 전월세 상한제나 계획갱신 청구권을 하기에 앞서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 타자가 얘입니다. 이거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얘를 벌써 꺼내 쓸 리가 없어요. 왜? 이 내용이나 거의 동일하거든. 당연히 중복되는 거를 법제화시키면서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이 정도 카드는 아니고 얘를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전월세 상한제가 뭐냐면은 가장 큰 포인트는 5%에 대한 인상률 제한입니다. 근데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연 5% 인상률 제한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얘가 연 5% 인상률 제한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의무 임대 기간과 연 5% 제한. 이게 이제 가장 큰 주택임대사업자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럼 연 5%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연 5%니까 전세 같은 거는 우리가 2년 계약하잖아요. 2년이니까 10%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것 같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이 바뀔 때 연 5% 정도로만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입자가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2개월 동안 살다가 뭐 정근을 가게 돼서 얘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빠진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5%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합니다, 이건. 왜? 연 5%니까 연은 지났잖아. 그죠? 이건 가능한 거예요.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가능한 거죠. 연 5%. 그러면 2년이 지났어요. 예를 들면 이번엔 2년이 지났어. 2년 됐는데 이번에 사람이 바뀌었어. 기존 세입자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들여줬어. 사람이 체인지. 이게 어떻게 돼요? 그래도 5% 걸려요? 진짜? 걸려요? 걸려요. 네, 걸립니다. 사람이 바뀌거나 안 바뀌고 관계없어요. 왜? 너의 의무는 요 기간 동안에 무조건 5% 제한이 걸린다는 얘기지 사람 바뀐다고 해서 안 걸리게 되면은 도대체 연장해줄 임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싹 다 갈아엎는 거지. 그러면 어떤 주거 안정의 취지가 무색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부정적 영향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건 말건 뭐건 간에 무조건 연 5% 제한이 걸리더라. 그럼 이게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갭 투자자들도 약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갭은 전세가가 팍팍 올라줘야 되는데 제한이 걸려버리니까. 투자의 방법을 약간씩 바꿔야 됩니다. 아주 소액 근접한 투자를 하시는 게 나아요. 5% 올라가는 게 매매가를 밀어주는 거. 그죠? 500만 원 투자, 1000만 원 투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5%만 올려줘도 팍팍 올려주죠.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한 상승이 높고. 예지는 아예 좋은 거. 매매가나 전세가나 격차가 벌어져도 매매가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이쪽 강남 같은 거 어떻습니까? 지금 옛날에 강남의 아파트요. 여러분들 지금 3억이면 샀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전세 안고. 지금 어디까지 벌어졌냐면은 대치동은 한 6억에서 7억 벌어졌고 삼성동은 한 8억까지 벌어졌어요. 네. 처음에는 같이 올라. 알죠? 처음에는 매매가 10억에 전세가 7억이었는데 심지어는 한 2억, 2억 5천도 있었어요. 얘가 10억이야. 안 올랐었는데 전세가만 올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7억 5천에서 8억 정도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올리기 시작해. 8억까지 갔단 말이야. 얘가 11억 가. 왜? 얘가 9억까지 갔으니까 올려야지. 얘가 10억 가네? 11억 가만히 있겠습니까? 12억 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얘가 11억 갔어. 했더니 얘가 13억 가는 거야. 네. 그리고 얘가 12억 가는데 에라 모르겠다. 15억 가는 거죠, 이제. 벌리기 시작합니다. 12억 5천 갔더니 우리 17억 갈래. 13억 갔더니 20억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18억 갔다. 13억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더 못 올라요. 멈춰. 그리고 얘는 계속 올라.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는 같이 멈춰. 강남에서는 얘만 올라. 지역별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여기서 왜 더 이상 수요가 그 전세 금액이 못 오르느냐? 이 수요가 갑자기 준 게 아니라 이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뀝니다. 겁나게 억울하죠. 아니 내가 10억짜리 시절을 알고 있었는데 나 지금 13억 주고 있어. 미쳐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가격은 10억, 10억 됐어. 사는 거야, 뒤늦게라도. 왜? 강남에 계속 살 거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에 계속 삽니다. 강남에 계속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수로 넘어가. 그러니까 얘가 오르질 않아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얘가 멈추면 얘도 멈추는 갭투자 현상이 이루어지는 현상도 많죠. 좋은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그런 지역에서는 5% 인상 제한이 걸린다. 그러면 그거는 갭이 작은 걸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 3억 5천짜리 빌라가 있어. 전세가 2억 8천이래.
주로 강남. 이제 10% 올렸어. 이제 5% 올렸어. 얼마 올라가요? 2억 8천에 5%면 얼마예요? 1,400이야. 그죠? 2억 9,400 됐어. 오를까 안 오를까? 오를 이유가 없지. 그잖아요. 아니, 오를 수도 있는데 갭 투자 상태로 오르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억 9,400에서 5% 올리면 얼마야? 1,500 잡고 한 700 정도 오르겠네요. 3억, 그거 아닌데? 1,500이 맞네. 1,500이면은 3억 1,0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안 오른다는 거지. 근데 반면에, 지역은 안 좋은데 2억인데 전세가 1억 9천 들어갔어. 많잖아요. 근데 한 번 올라. 그럼 1,000만 원 오르는 거잖아. 그죠? 왜냐면 적어도 2억 5백은 되겠지. 똑같진 않잖아요. 또 1,000만 원 올라. 1,000만 원 올라. 1,000만 원 올라. 1,000만 원 올라.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갭이 작은 걸 하시는 게 맞아요. 현재는 갭 투자 하실 분들. 그리고 주택임대 설정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5% 인상 제한과 임대 기간, 아까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그 거주주택에 대한 미산정 기준 같은 거는 5년 임대 의무를 갖춰야 되고, 시택세한 혜택을 받으시려면 4년 의무 임대를 갖춰야 된다. 장기 임대 사업자 같은 거는 혜택이 엄청 많다. 대신에 8년에서 10년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맞겠다.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오르지 않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보는 거죠.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사실 특별한 게 없는데 공급량이 많이 갖다 붙지만 서울은 역시 없다. 서울은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면 가격이 오르고, 재건은 재건축 풀어줘도 가격이 오르고, 그렇게 된다. 근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길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시장에서는 저는 전체적으로는 한번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상승폭이 크진 않을 수 있어요. 왜? 전체적으로 오를만 하게 되면 계속 일단 누르긴 할 거야. 정부가 계속 누르긴 할 겁니다. 오를만 하면 누르고, 오를만 눌러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애들을 계속 누르니까, 그죠? 많이는 못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는 못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 평균적으로. 단 서울이나 강남권 가격은 더 많이, 올해부터 더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왜? 그건 정보값의 인식이에요. 결국은 강남, 서울의 좋은 지역의 집값은 계속 오른다. 공급할 데가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떤 규제를 봐야 되건 단기성 규제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사게 됩니다. 팔 사람은 없어요. 사게 됩니다. 살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파는 사람은 여전히 없어요. 가격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는 무관합니다. 단 대출은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사는 거지. 그래서 다주택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주택보급률 몇 프로입니까? 우리나라? 80이에요? 90이에요? 100이에요? 100이 넘었어요. 2011년도 이미 넘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100 넘었다고 했었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2011년도에 100%가 넘었어. 100점 몇이야. 2017년도에 지금 102%인가 그래요. 그죠? 100%. 모든 사람이 집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집값이 안정화되는데 엄청나게 올랐죠? 올라요. 100%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진국은 유럽 같은 데는 120% 정도 합니다. 120%. 왜? 여기서도 못 쓰는 것도 많고, 이주할 때 필요한 금액도 있기 때문에 100%는 주택보급률의 달성을 한참 못 미친 겁니다. 한참 못 미친 거예요. 못 쓰는 주택이 얼마나 많은데. 농가주택, 폐가주택도 다 포함시키는 거 이런 것들.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양질의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120% 정도 돼야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이게 120이 되건 130이 되건 140이 되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왜? 이건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의 집값 보급률은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앞으로도 안 변한다는 거지. 그죠? 지방은 넘치지. 왜? 지을 데가 널렸는데. 논밭 싹 갈아엎고 나서 집 지으면 되잖아요. 모자르면. 거기는 계속 생기는 거죠. 주택 보급률이 이렇게 되는 거고, 주택에 대해서 자가주택 소유자가 지금 최대 많은 통계청 자료는 57%까지 나옵니다. 43%는 무주택자라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이, 그러니까 50에서 60 정도로 된다라고 보는데, 이 유주택자의 비율이, 이거는 거의 10년째 유지입니다. 10년째 변동이 없어요. 집을 이빠이 늘렸는데, 그 사이에. 한 400만 원 정도가 재고를 더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유주택자의 변동률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죠? 그렇지. 산 놈만 계속 사는 거죠. 사는 놈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놈만 계속 돈을 벌어요. 안 산 놈들은 계속 돈을 못 벌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 안 사는 사람들은요, 안 사는 게 있고요, 못 사는 게 있습니다. 그죠?
못 사는 건 어쩔 수 없어. 못 사는 걸 어떻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할 방법이 없지. 근데 돈이 있는데 안 사는 놈들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안 사는 사람 중에 아주 드물게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재력도 있어요. 수십억이야. 수백억 갖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도 안 사요. 여기도 살아봤다, 저기도 살아봤다,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자산가들을 워낙에 많이 만나보니까. 근데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정도로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안 사고 계속 전세로만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워요, 이 사람들을 보면. 예, 신기해요. 07년서부터 10년째 하는 사람들, 17년이니까 10년째 전세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이 5억이라 그러면은 지금 한 8억 갔겠죠? 그죠? 근데 이 집값이 당시에 7억밖에 안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지금 얼마 됐어요? 한 13억 된 거야. 지금 예전에 샀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못 사고 계속 전세만 주고 있어요. 근데 왜 못 사요? 왜 못 사요? 왜 못 사요? 살려고 하면 집값이 올라 있고요. 살려고 하면 집값이 올라 하고요. 이런 사람은 평생 못 삽니다. 전형적인 집보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집값은 어떻다 그랬어요? 계속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요날 와서 보니까 딱 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왔어요. 전날보다 올랐어. 그죠? 올랐죠? 근데 어떻게 돼? 딱 왔더니 전날의 금액을 알고 있잖아. 얘라는 사람이. 이 금액 되면 알려주세요. 못 사는 거죠? 다음 한참 지났어요. 금액 어떻게 됐어요? 요 금액 되는 겁니다. 얘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요 금액 되면 알려주세요. 다음에 오면은 요 금액 되면 알려주세요. 못 사요. 그래서 절대 못 사.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사는 시기는 항상 지금이에요. 떨어지는 걸 기대를 하지 마세요. 떨어지기를 기대를 해서 만약에 떨어지는 거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더 떨어질 놈이야. 그거는 떨어질 지역에 잘못 산 거야. 강남의 집값이나 이런 거는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강남을 제가 이제 이 어떤 그 부의 축이 모이는 곳이니까 강남 강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지역 선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그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움직이시게 되면은 아마 가격 상승할 수 있겠죠.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은 좀 그러하고요.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교통부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딱히 볼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있죠?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청년층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고 혜택이 있을까? 해줘도 되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특별히 볼 건 없다. 네.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서울의 집값을 더 강세시켜주는 이미지만 더 강화시켜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연말에 나오게 되면은 거기는 아직도 인센티브는 더 많이 부여한 형태로 갈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죠. 좋습니다. 자, 지금 3시 40분이니까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고요. 오늘 여기서는 세미나를 마치고, 아까 안내해드렸겠지만, 일반 상담 같은 것들은 유료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매물 상담 같은 것들은 저희가 각자 담당자들이 무료로 진행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 뒤에서 인폼에다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좀 몇 개 받을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2개만 받을게요. 네. 구로 국동 아파트가 네. 매매가가 2억 5천이에요. 네. 전세가 2억이에요. 네. 그거하고 상계역 옆에 중개 2단지가 있어요. 네. 그거하고 둘 중에 뭐가 더 미래 가치가 있나요? 구로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있긴 한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공업지의 개발 같은 것들은. 근데 구로가 5천만 원 정도의 갭이면요, 그거 작은 건 아니에요. 구로는 더 작은 것도 많아요. 찾아보시면. 네, 그리고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라도 거의 90%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로가 왜 그러냐면은 전세가가 높아 이런 얘기보다 매매가가 사실 그동안 잘 안 올랐던 지역이잖아요. 투자에서 약간 소외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는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랑 매매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전세가 오르는 만큼 매매가도 오르긴 하는데 그 갭은 솔직히 2천, 3천 갭도 많아요. 구로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재건축 이런 거 말고 10년짜리 이런 것들. 차라리 살려면 그런 것들을 가시는 게 낫겠고요.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따져볼 게 많아요. 일단은 거기는 무조건 대지 지분부터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입지 보시고. 왜냐면 거기는 대부분 다 80년대 후반의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어떠냐에 따라 보는데 대지 지분이 지금 어떤 거는 2,800 나오고 어떤 거는 3,300 나오고 다 우후죽순입니다. 그게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조사하시게 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중개주공이 나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예, 중개주공이 난지 안지는 살펴볼 게 되게 많죠. 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은 뭐 아무거나 아파트 찍으면 거기에 대해서 단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잖아요. 단지에 대한 정보.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용적률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용적률이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으면 뭘 사야 돼요? 낮은 거 사야 돼. 낮은 거 사야지. 현재 용적률은 낮은 걸 사야지 나중에 많이 받죠. 낮은 용적률을 사는데 그 다음에 대지 지분을 각 동별로 또 찾아봐야 됩니다. 다 틀리니까. 그러면은 어떤 거는 18평이야. A 단지가. 어떤 건 B 단지가 18평이야. 근데 대지가 이건 10평, 이거는 8평이에요. 근데 18평, 18평이면 이게 동일할 수 있대, 이거 가격이. 그럼 이거 볼 것도 없죠. 그죠? 그럼 뭘 사야 돼요, 여기선? A를 사야죠, 당연히. 그죠? A를 사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분당 가격이, 예를 들어 이게 좀 높다고 하더라도 이게 3억 3천이야. 다른 모든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을 때, 이때는 뭘 사야 돼요? 3억 3천이고 3억이 뭘 사야 돼요? 그래도 이거 사야지. 평당가를 따지는 거죠. 3억 3천이 10평이면 평당 얼마야? 3,300이고. 이건 얼마야? 거의 3,8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따져봐더라도 확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싸게 사도 괜찮아요. 근데 한 단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1단지 안에서도 왜 거기 지분이 틀리다? 예, A 동에는 다 그렇지. 여러분들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이게 필지가 하나의 필지도 있지만 필지가 막 여러 필지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도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20평이고 여기도 20평이야. 근데 필지별로 이게 지분이 틀려. 그럼 이게 9평이고 10평 뭐 사야 돼요? 금액이 똑같아. 뭘 고민해? 이거 사야지. 그죠? 고민을 할 게 없고. 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목동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층은 10평이야. 위층은 9평이야. 이래요, 진짜. 이렇다니까? 근데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딱딱 안 맞춰지는 것에 무수히 많습니다. 이거 조사하는 거 여러분들 30분이면 해요. 손클릭으로. 그죠? 요것만 보고 사더라도 뭘 사야 될지 안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제가 냈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2,800만 원이고, 하나는 3,300만 원이에요. 지분당 평당가가. 옆에 붙어 있는 단지가. 그러면은 이거 중에서 3,300이 2,800으로 환원할까? 2,800이 3,300이 될까요? 2,800이 3,300 되지. 부동산 안 떨어지는데. 그럼 500만 원에다가 10평짜리 지분이었으면 이거는 그 앉은 자리에서 5,000 번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3,000 오를 동안 그냥 8,000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몇 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리스크를 확 줄이면서 되게 간단하게 돈 벌어요. 네. 이게 많아. 근데 이제 이런 정보가 계속 유출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정보값이 꽉 차겠지. 예전에 재건축 같은 것도 엄청나게 돈 벌었단 말이에요. 지금 재건축이 거의 철거하기 직전이라든가 엄청나게 높은 금액으로 이미 다 꽉 차 있죠. 너무 계산하기 쉬워서 그래요. 너무 계산하기 쉬워서. 근데 재개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몰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많고 반대로 얘기하면 덤탱이 쓸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적정 금액인지를 판단이 안 씁니다. 그죠? 재개발 같은 거는 뭐 용감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를 꼭 끼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잘 사시려면. 응암지역 그 재개발은 전망이 응암동은 저는 뭐 전망 좋게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응암동 쪽이 사실은 뭐 부촌도 아니고 사실은 또 투자로서 선호하는 지역도 아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좋게 보는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포 쪽이 좀 엄청나게 올랐죠. 상암동 원래 비싼 동네고요. 여기 가재울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 정도 하냐면 7억대 중반합니다. 아파트가. 그런데 5년차 된 것들이.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가면 삼성지구 있죠? 얘네가 6억 중반이에요. 30평대 아파트가. 엄청 올랐죠? 그러면은 무조건 아파트의 입지는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은 중심부 한강 기준합니다. 한강 기준. 한강 기준에서 마포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성동구가 은평구라든가 동대문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도봉구 중랑구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요. 한강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쭉 올라간다고 봤을 때 삼성하고 은평하고 어디가 더 가격이 비싸야 돼요? 은평이 비싸야 돼요. 근데 한대 얘가 6억 갈 때 얘가 5억 중반밖에 안 갈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막 여기 사라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미 다시 역전했더라고요. 똑같이 얘를 봤을 때 얘보다 제가 응암 물어보셨구나. 응암동 쪽이 이제 이쪽이 개발되면은 지금 현재 가재울보다 좀 더 높을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새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9억에서 10억 정도 보거든요. 30평대 아파트가. 그럼 얘네가 또 발전이 돼주고 가격이 같이 또 올라가 주잖아요. 그럼 얘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은평구 쪽에 아쉬운 거는 최근에 3년 동안은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 또 많이 올리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없지는 않아요. 근데 기왕이면은 여기랑 좀 더 보태서 가운데 할까요? 당연하지 그거는. 당연하지만 여기라고 안 오를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통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저기가.
예, 이제 계속 근데 좋은 거는 예전에 어떤 낙후된 이미지에서 좀 계속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게 되면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새 아파트 들어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득 높은 사람들이 좀 놀라오게 되고 그렇게 많은 그 인구가 유입되게 되면 상권도 발달하게 되고 집가도 상승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죠.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내용은 분양권 거기 분양권 같은 건 사도 괜찮아요? 사실 새 아파트는요.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 중에 여러분들 프리미엄 안 붙는 거 본 적 있어요? 분양할 때마다 고분양가래. 분양할 때마다 고분양가야. 고분양가. 근데 막상 하게 되면 완판되고 프리미엄이 1억씩 2억씩 붙어 입주할 때. 안 그런 적이 없잖아요. 사도 돼요. 사도 돼요.